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 라디오 시리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솔로 몽입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요? 네. 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 아도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도니스님과 함께 오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스님은 청년이 있었죠? 지금이 청년인가? 저 아직 청년입니다. 그래요? 만 39세이기 네. 때문에 네, 비주얼을 청년이고. 보면 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네. 아무튼 청년이라고 하니까 막바지 청년 막바지 하고 청년. 있는. 그럼 초창기 청년 때 네. 어떠한 꿈이 있었나요? 아니 별로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고 네. 주어진 일 열심히 하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나라... 뒤늦게 바람 들어서 이렇게 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다 뭐 이러면서. 네네. 네. 이거 좀 나이 먹으면서 네. 성공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네. 뒤늦게 정신 차리는 케이스지. 네, 알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청년이라고 말할 때는 건강함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지금껏 우리 만복 라디오에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좀 없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많지 않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청년분을 직접 모셨어요. 네, 진짜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스튜디오 아무나 안 모시거든요. 아름다운 청년을 이 스튜디오, 그죠. 불금에 누추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청년 복지국가 전략을 말한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요 하라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셨는데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곳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오시는데 뭐 힘든 점 없으셨습니까? 네, 뭐 만원 지하철을 타는 것 정도. 그래요? 스튜디오 들어오니까 느낌은 어떠신가요? 되게 아늑하고 네, 목소리 좋은 두 분이 반겨주셔서 좋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고맙습니다. 아직 좀 현실을 잘 모르죠. 그렇죠. 네네. 오늘 주제가 청년 아닙니까? 그죠? 그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청년, 이 단체 좀 궁금한데요.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는 일단 청년들이 기존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 도대체 뭐 사회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청년들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청년들이.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미래세대 당사자인 우리가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하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희는 대한민국의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을 복지국가로 두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만들어진 지 2년? 네. 내일로써 2년. 2년은 지났는데요. 그러세요? 네, 내일 이제 파티를 합니다. 요 방송이 나가는 거는 뭐 며칠 파티 지나고 나서 나가겠네요. 뭐 그렇겠죠. 아쉽지만. 뭐 2년이면 3년도 되고. 2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축하해드려야지. 금일봉 이런 걸로. 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어르신들이 좀 일부 어르신이긴 하지만 뭐 요즘 애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쟤들 뭐해? 뭐 야, 니들만 힘드나 그런 말도 하잖아요. 니네들은 뭐 많은 뭐해? 정치 참여도 안 하고 이런 말 듣는데 그런 말 혹시 많이 듣진 않았어요? 네, 많이 들었죠. 근데 또 저희 청년들의 사실 좀 딜레마인 부분이 왜 관심을 갖지 않냐고 이게 좀 타박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또 막상 이렇게 사회운동이라는 것에 참여하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좀 앞으로 뭘 할 건데 좀 자기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그런 거에 관심 갖는다, 또는 좀 너무 청년들이 순수성을 잃고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을 보내오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청년들이 그러면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네.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닌가? 그거? 젊었을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 초창기 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아. 제가 뭐 등록금 집회나 이런 거
또 한 번도 안 나가보고 그래요? 뒤늦게 바람든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를 보면 저의 지나온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갑자기 단체가 갑자기 약간 좀 이미지가 변질되는 듯한 이게 그 청순 뭐 이렇게 좀 그 뭐래 건강하게 바라보다가 우리 아도니스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스튜디오상으로 제가 아는 아도니스님하고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입 닥치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운영위원장이세요? 그래요? 2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데 운영위원장 이러니까 되게 높은 자리를 네,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장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시거나 칼럼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이렇게 대외적인 업무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 이제 외부 단체와 협업을 할 때 이제 가서 회의도 하고 또 토의 사항을 토의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내부적으로는 이제 총괄을 맡아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회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도 살림꾼이고 뭐 이런 거네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글도 잘 쓰셨더라고 칼럼 보니까. 그래요? 네. 이게 칭찬 잘 안 하시는데 이분 왜 그러시죠? 오늘? 청년이 아마 이 방에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요? 그죠? 영광입니다. 떨리네요. 혹시 그 전에 오신 분들 다 그러면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 전에는 쭉 어르신들이 많이 왔지. 네네. 그렇죠. 네. 네, 입장 정리 좀 명확히 네네. 하시면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알겠지만은 그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지만 청년 비례대표란 것이 각 당에서 너도 나도 그때 했었던 있었죠. 기억이 네. 있었어요. 네. 지금도 뭐 당 내부에서도 보면 청년위원회가 다 있는 것도 네, 그쵸, 있고요. 있죠. 그만큼 청년이 가장 많은 사회적 문제점으로 청년 세대층이 올라갔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주목을 받고 있죠. 네. 흔히 많이 들었던 것이 이제 등록금 얘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청년에서 꼭 학생만 지칭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등록금 문제가 있었는데 어떠한 진짜 아픔 또는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등록금 문제가 청년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시행했을 때 그런 파급 효과가 큰 그런 네.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를 먼저 다룬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반값 등록금이라는 그 이슈가 되면서 청년들이 실제로 자신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처음으로 외친 그런 사례이기도 했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라든가 그런 것들로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네네. 실제로 저희 단체에서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월 생활비가 한 6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다니면서 그건 사실상 좀 일을 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30-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월 생활비로 6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고 또 그게 주거비와 그리고 뭐 통신 이런 거를 뺀 주거비 교육비를 뺀 지표예요. 그런데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온 학생들은 월 40만 원 정도는 주거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청년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로의 그런 부담으로까지 전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네, 또 사실 지금 청년들을 이르는 말 중에 하나 당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다. 제가 봐도 네, 그런 그런 이야기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도 사실 청년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를 하다 보면 또 현실의 벽이라는 게 뚫기가 정말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비라든지 그런 지출돼야 되는 비용들이 있고 사실 돈 문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큰 현실의 장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 말씀도 잘하셔. 네, 글도 잘 쓰시고. 이분이 오늘따라 그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닌데. 네네. 네, 아무튼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취준생이라고 하잖아요. 취준생이라는 그 단어를 예전엔 제가 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성인 되면
그냥 알아서 어디 가든 일을 하면 되지. 야 놀지 말고 일해 이랬거든요. 그럼 일하면 됐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들었어요. 정정해 주세요. 근데 취준생 진짜 뭘 또 이미 성인이고 최고의 스펙을 가졌는데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청년발 사회적 고통의 시작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 건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 4년제 대학 뭐을 약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취업할 수 있었던. 네. 네네. 제가 그 포춘지가 선정하는 또 세계 24위 기업의 정규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청년 초반에.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뒀는데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입사 동기를 만났어요.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요즘 이제 그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은 부모님들이 대단히 뭐 상위 5%? 예. 그래서 뭐 신입사원이 하루는 이렇게 사브나 벤츠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월급 받아가지고 주유비 쓰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뭐 이제 모 대학병원 부원장님 자제분이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요즘 이제 신입사원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 입사 동기가 말하기를 아도니스 너 이제 그만둔 이후로 더 이상 우리 회사에 그 노동자 계급 출신 자녀들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이 스펙이 대단하지만은 그러니까 부모님들 잘 모시고 잘 만나서 이렇게 대단한 스펙을 갖춘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노동시장에서도 이제 비정규직이거나 이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참 요즘 청년들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궁극적인 문제네요. 네. 근데 왜냐하면 진짜 이 사회에던 자기가 만든 능력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그 외적은 이미 나오면서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아도니스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설득력이 좀 아무튼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만 네, 그래도 역시 그 궁금한 건 뭐냐면 청년분들 흔히 말하잖아요. 니들 잘 안 뭉쳐. 그래도 어떻게 단체를 만들고 그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실제로 청년들을 이제 조직한다고 흔히 말을 하잖아요. 네네. 좀 세력을 조직한다. 네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로 다른 문제들의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펙 쌓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그렇죠. 너네 단체에 강연 가가지고 스펙도 안 되는데 그거 듣고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사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복지국가가 문제냐 내 복지가 안 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지금 복지 정책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요즘도 계속 그 재원 문제가 심각하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 국가가 그런 거 해줘야 되냐 이런 정말 낮은 수준에서부터 또 정말 정책적인 질문을 하는 청년들까지 정말 폭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청년들을 타겟팅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청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또 이런 것들도 고민이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SNS나 이런 뭔가 사이버의 상황에서의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활자라든가 그런 책을 전달해서는 좀 미처 다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컨텐츠화를 할 때도 좀 청년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화를 활용한다거나 그리고 동영상이라든가 좀 이런 다른 방식의 무언가가 필요해서 청년들한테 좀 복지국가 운동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기존의 사회 운동이 아니라 좀 핫해 보이고 제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이 세련되고 좀 더 뭔가 유행을 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부라도 한 자리 더 하지 무슨 복지국가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 네, 많아요. 네. 왜 자꾸 찔리지?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공부라도 한 자리 더 할 일이지 무슨 뭐 집회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에 짜가박혀 있었던 얄밉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가만히 있으라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고통을 덤태기 쓰는 거라고 할까요? 네.
너 조용히 좀 있어라. 조용히 있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네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 많은데 그렇게 돈이 없어. 항상 뭘 하면 항상 하는 레파토리 아니겠습니까? 네.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복지 의제에서 이슈에서 청년 주제가 이렇게 배제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청년도 어차피 20살 넘어가는 투표권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투표권은 있는데 투표를 잘 안 하는 거지. 투표율이 낮은 투표율이 거지. 낮지 낮다고? 않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 세대 정책이 나온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청년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정말 그 제목으로 써주신 것처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세대라든가 뭐 노인 세대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소수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중심이라든가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 자체가 좀 선별적인 의제로 많이 다뤄져 왔고. 네, 다뤄져 네. 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복지국가 담론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청년들도 지금 현재 사회 문제의 중심에 있고 또 청년들이 이제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움직이는구나를 조금씩 알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투표율이 낮은 원인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젊은데 네. 젊어서 사서 고생하지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뭐 이런 시각도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네. 청년 세대가 투표를 관계없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건데 그걸 방기한 거죠. 거꾸로 말하면 네. 투표를 때문에 안 한다면 철저하게 그건 진짜 말 맞다나 그 헌법에 보장된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는 특정 계층의 문제를 네. 관심 없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구체적으로 청년 복지 의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 그런 생각 좀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반값 등록금이 대부분의 네. 학생들과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뭐 최근 들어서는 주거 문제도 주거 문제요. 많이 이슈가 됐었고 또 이번 국정감사쯤 돼서는 청년 부채 문제가 또 오늘 기사도 많이 나오고 좀 이슈화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등록금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졸업한 한 80% 정도의 학생들이 모두 대학교에 진학을 하다 보니 이제 20대 초반의 대부분의 청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대두가 된 것 같고 또 등록금 부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게 청년들한테 가장 이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기 때문에 나왔었던 것 같고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주거비는 또 의식주라는 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지개도 못 펴는 그런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좀 사람이 살만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문제에서 이제 주거권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또 청년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것 같고 이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국장학재단의 부채액이 8조 4천억 8조? 정도, 네, 8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와. 네, 그런데 이제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네, 이런 그 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청년 세대부터 대출금이 쌓인 채로 사회에 나왔을 때 이걸 갚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우리나라 요즘 가계부채가 1,000조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청년 세대가 그런 빚을 지고 사회에 나갔을 경우에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에도 이제 빚이 있는 상태로 이걸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느껴지게 되면 이제 노동의 질이라든가 자신의 적성과 맞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청년들이 뭐 자아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좀 악순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다 보니 또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들은 저임금 일자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금이라든가 이자를 상환하고 나면 본인
별로 쓸 돈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나중에 결혼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느낌 파고네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될 때 또 다시 대출을 받게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이게 끊이지가 않네요. 예. 제가 또 막바지 청년이기 때문에 또 끼어들면 저도 여름방학 때 대학 다닐 때 여름방학 때 공장에 가서 등록금 벌려고 한 2달 빡세게 공장 일을 했는데 그래도 졸업할 때 빚이 1,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 직장을 취업을 했는데 고스란히 이제 그거를 갚아 나가다 보니까 일하는 맛도 안 나고 취업한 거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랬던 기억입니다. 예. 지금 근데 청년들 더 할 거야 아마. 한 2, 3천만 원씩 이렇게 빚지고 나갈 걸. 그렇죠. 예. 시작부터 그냥 빚지게 시작해가지고. 근데 일부 시선이지만 그래도 위아래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봐서 니네들끼리 있는 경제에서 낙오된 사람들 얘기 아니냐. 이거 누가 그런다면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야?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 성공이라는 기준이 어떤 건지 좀 애매꾸리하지만 그래도 그건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아까 중간에 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이거는 뭐 실증적으로 어떤 지표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체감을 하다 보면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좀 경제적 형편이 괜찮으신 부모님한테서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가죠, 부모님 돈으로. 스펙이 좋다니까. 그리고 토익 학원 열심히 다니고 방학 땐 토익 학원 열심히 다니고 뭐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그리고 뭐 돈 걱정 없이 무급 인턴 이런 거 마음껏 지원해서 스펙을 쌓아 나가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또는 부모님 생활비까지 대면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친구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리고 또 학기마다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애초에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사다리를 놓아주지 않고 청년들한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너네도 이 정말 소수의 사례가 되어라라고 하는 건 청년들한테 너무 좀 가혹하지. 가혹하지 않나. 그러니까 시작부터 공정한 룰이 아닌 거예요. 네. 소위 이렇게 잘 나가는 집 자제분들은 영어도 잘해, 예의도 바르고 빚도 없고 이렇게 벤츠 타고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취미로 회사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주유비를 쓰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공장에 새 빠지게 등록금 벌어봐야 졸업할 때 빚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지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지. 네, 오늘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가 이거? 네, 스튜디오가 공기가 좀 안 좋은가? 좀 이렇게 그렇죠. 가스 난로를 틀어놨더니 옛날에 좀 그 초창기가 막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어쨌든 가장 큰 문제를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청년이라는 분들의 세대를 배열하려면 어떤 그런 명확한 몇 가지는 주장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뭐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은 있나요? 뭐 복지국가 전략을 물어보시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요? 네, 근데 정확하게 물어보겠어요.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단체잖아요. 당연히 이제 복지국가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인지 좀. 네, 일단 저희는 사실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뭐 5년 안에, 뭐 10년 안에 복지국가 만들자 이런 그런 헛된 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네, 차근차근 바꿔 나갈 때 좀 더 성숙한 복지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길게 보고 한 20년 정도 꾸준히 하면 복지국가가 좀 어느 정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네, 일단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친구들에게 복지국가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복지국가는 이런 거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네, 뭐 정치인들이 이 사람이 말한 복지국가, 다른 사람이 말한 복지국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복지국가란 무엇인지 좀 대중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라는 것이 또 나온 지 꽤 됐는데도 꽤 불구하고 됐죠. 그냥 복지국가라는 그 워딩 외에는 네네. 네, 복지국가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정책들을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들여오잖아요. 독일이라든가. 예, 예.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그 나라만의 특성이 있고 또 그 나라들은 그죠. 자기 나라에 맞게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과로서 그 정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노동시장 유연화 이러면 딱 유연화만 가져오고 네, 뭐 이런 식의 정책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식 복지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청년 세대의 이익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네. 세대 내에서도 폭넓은 연대가 되어야 되고, 또 세대 간, 뭐 노인 세대라든가 더 어린 그런 기성 세대와 더 저희보다 어린 세대와의 연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성 세대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하고, 또 네. 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청년들이 존재하는데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청년들에게 복지국가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복지국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또 가장 많이 받는 뭐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 글로벌화가 되었고 이제 세계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탈산업화 구조에 맞닥뜨려져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냥 노동자들과 기업과의 관계만 고려해서는 막 노동자들의 권익을 높여주자, 물론 우리나라 지금 노동자들의 권리가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이게 타협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자 안 쓰고 외국에 나가버리면 되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논의로 흐르지 않도록 네,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들은 현재 지금 그런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단체가 돼야 하고 그런 운동이 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그런 복지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유진 그 기특하시네요. 아, 이런 말을 하면 그런가? 아, 저도 청년이니까. 네, 문윤진 운영위원장의 말 들어보면 저도 약간 조금 생각했지만 이렇게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세대별로 왜 청년일까? 어떻게 말하면 또 흔히 말했듯이 청년이 가장 그래도 건강한 시기 아니냐, 기회도 많은 거 아니냐 하는데 막상 딱 듣고 느낀 점은 뭐냐면 역시 이 세대가 건강하면 다음 세대도 건강하고 이 청년으로 들어가는 밝은 젊은 세대도 또 건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팍 들어오네요. 예. 저도 얼마 전에 TV 코미디 프로그램 봤는데 거기서 이제 청년이 이제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인턴이요? 정규직으로 되지 못하고 잘리는 과정에서 네네. 그 회사 측 그 과장님 되시는 분인가 그분이 아프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아프니까 청년이잖아 이렇게 했더니 이제 프로그램에서 야 아픈 무슨 청년이야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년이냐 뭐 이런 그 동영상이 지금 화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년이야. 네. 그래서 아프니까 청년이라는 말이 뭐 한동안 유행하긴 했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네. 아픈 건 그렇죠. 아픈 거고요. 네. 문제점이 있는 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거지. 뭐 미래는 다른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 드신 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 드신 분도 많은 공감을 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떤 그 사회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건강해지게 결정되는 거지. 내가 몇 년 못 살 건데 내가 건강하는 것도 보다도 진짜 지금 생각하면 20대 흔히 뭐 20, 30대 청년분들이 그런 고통에서 없다면 그게 그냥 전세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치권은 어떤 메시지를 잘 안 주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하는 건 그래도 한때 청년이라는 이슈가 빡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 다 흐지부지 된 거 아닌가 하는 간헐적으로 몇 개 이슈 나와도 여전히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공감하다가 이제는 다 서로 쌩깐다고 할까요? 그런 거 있는데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어떤 고민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운영위원장님으로서 뭐 사견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네, 사실 요즘 청년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또 관심이, 청년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청년들을 파악했을 때, 이제 청년들이 사실 뭐 과거 운동권이 그냥 뭐 저희가 느낀 그런 특성은 이제 선후배 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고, 네, 그리고 정말 맞서 싸워야 할 그런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가자라고 하면 우리를 갔죠. 네, 가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했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냥 당위만으로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뭘 어쩌라고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너는 어쩌라고 라는 그런 답이 있어야 그제서야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청년들을 포괄하고 또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보다 더 많이 기울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내만복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대중화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정말 저희들도 잘해야죠, 그죠? 네. 그렇죠. 전 세대별로 뭐 누구냐 누가 아니냐보다도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전 세대 거꾸로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청년 문제, 모든 문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통이 없으면 복지국가는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듣고 보니까 참 관심이 많이 가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같이 잘 해보아요. 벤발이지만 청년 유니언이라는 단체 있잖아요. 네. 그치. 그냥은 어떻게 뭐 네, 협력 관계가 협력이 확실히 약간 좀 불편한 심정? 왜 갑자기 청년율 그렇군요. 청년 글쎄요. 그런 말 있잖아. 다시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겠냐. 그만큼 그 청년 시기가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또는 개인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니들이 뭘 알아보다도 다시 청년이 돌아간다면 난 뭘 하겠다고 막 분위기가 업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나는 결혼 난 마누라랑 결혼 안 해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간 뭐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가능성과 많은 기회가 있고 그때 다시 해는 뭘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지금 여기 청년에 관련된 이 세대의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원래 제가 끝맺으려고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네, 자연스럽게 됐네. 예. 네. 운영위원장님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못하신 말씀. 네네. 네.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사실 저도 이런 운동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하면서 설렘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하고 있고 목소리를 낸다는 그런 것에 대한 보람도 있지만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설득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설렘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노인이 될 순 없지만 노인분들은 청년의 시기를 거쳐가셨잖아요. 근데 누구나 청년이었던 적은 있는 만큼 뭐 청년 또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세대의 문제인 것만은 없잖아요. 저희가 기초연금 문제에 정말 청년 세대로서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이제 각 세대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좀 모든 세대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특히 청년들은 제가 느꼈던 설렘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청년이었다. 네. 청년만큼 설레이는 단어가 사실 없는데, 그죠? 네.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빚만 생기는 요즘 청년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모시고 청년 복지국가 전략을 말한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복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만복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